또 해봅시다. 자, 이제 시장 균형. 시장 균형은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점. 그래서 이제 수요 QD와 QS가 같아지는 것. 이건 이제 풀면 뭐가 나와요? 수요와 공급이 같아진다는 걸 풀면 균형 가격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외부의 충격이 없는 한 그 가격과 거래량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파란색의 수요, 노란색의 공급이라고 하면 균형 가격은 P스타가 되는 거고, 균형 가격보다 높으면 뭐를 초과하게 돼요? 이 PA라는 가격 하에서는 공급은 이만큼, 수요는 이만큼이니까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서 초과 공급이 있고, 초과 공급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초과 공급이 있으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균형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안정적인 균형. 반대로 이 균형 가격보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니까 이 가격 하에서는 수요는 이만큼, 공급은 이만큼이라서 초과 수요가 있어서 초과 수요가 있으면 가격은 상승하게 돼서 다시 균형으로 회복하게 된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시장 균형에서 뭐와 뭐의 합, 소비자 잉여와 이제 생산자 잉여의 합한 거를 우리가 사회 후생이라고 하는데, 자, 소비자 잉여는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해요?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 잉여라는 게 사실 뭐예요? 소비자가 거래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 되는 거죠. 뭔가 남는 거. 그러면 거래를 하면, 뭔가를 소비하면 뭘 얻게 돼요? 일단 편익은 얻게 되지만 뭐는 돈은 써야 될 거 아니야, 지출. 그래서 총편익에서 지출을 빼면 그게 뭐다? 소비자 잉여다. 그래서 총편익에서 지출을 빼는 건데, 자, 그러면 총편익은 어떻게 구한대요? 총편익은 한 개 편익을 모두 합하면 총편익이 된다. 자, 한 개 편익을 모두 합하면 총편익이 되고, 그래서 총편익에서 지출을 뺀 게 소비자 잉여다. 여러분들은 대충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대충 기억하면 맞긴 한데, 수요가 이렇게 주어지면, 가격이 주어지면 얼마큼 소비하고, 자, 이만큼 소비하게 되고, 그때 소비자 잉여를 면적으로 표시해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죠, 여기가 소비자 잉여잖아요. 뭐 이런 쉬운 걸 설명하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소비자 잉여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우리 수요 곡선을 무슨 곡선이라고 했었냐면, 무슨 곡선이었어요? 수요 곡선이 모발이 뭐야? MB 마지널 베네핏. 마지널 베네핏 곡선이라고 했고, 뭐 공급은 마지널 코스트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렇죠? 그 정도는. 그래서 이제 수요 곡선이 한 개 편익이니까 여러분들 한 개 편익을 모두 합한다는 게 뭐예요? 적분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적분이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 만족들을 다 합하면, 첫 번째 소비자의 한 개 편익, 두 번째 소비자의 한 개 편익, 이걸 다 합하면 걔가 뭐가 되는 거죠? 이 소비량 수준에서의 총 편익이 되는 거죠. 한 개 편익을 모두 합하면. 그래서 그 한 개 편익에서 돈은 얼마 썼으니까, 자, 이 가격하에서 이만큼 소비했으니까, 이만큼 돈을 썼으니까 소비자 잉여 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생산자 잉여는 총 판매 수입에서 뭐를 뺀 거래요? 총 판매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뺐고, 총 비용은 한 개 비용을 합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 공급 곡선을 한 개 비용 곡선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가격이 특정 가격으로 주어질 때 이만큼 공급하게 되고, 그러면 대충 여러분들은 여기가 생산자 잉여다라고 기억이 날 텐데, 이 생산자 잉여는 P, 이 가격하에서 Q 이만큼 팔았으면 판매 수입이 이만큼 P 곱하기 Q만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한 개 비용을 모두 합한 거, 한 개 비용의 민면적을 모두 합한 거. 자, 얘를 뭐라고 한대요? 사실 엄밀하게는 얘는 뒤에서 다시 생산자 이론에서 보겠지만 얘는 사실 가변 비용이죠. 근데 고정 비용 고려하지 않고 한 개 비용을 다 합하면 얘가 총 비용이다. 지금은 굳이 그거 구분하지 말고, 그래서 총 비용이라고 해서 총 판매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거, 이게 생산자 잉여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정확히 볼 건데, 생산자 잉여는 원래는 P 곱하기 Q에서 뭐만 뺀 거예요? 가변 비용만 뺀 거고, 이유는 뭐죠? P 곱하기 Q에서 총 비용, 토탈 코스트를 뺀 게 이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두 개념이 같죠. 왜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뭐가 없으니까? 고정 비용이 없으니까. 즉 이유는 가변 비용, 고정 비용, 이게 이제 총 비용이 되는 거죠. 총 비용은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뭐가 없으니까 고정 비용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이윤이나 생산자 잉여는 개념이 똑같은 거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차이가 있다. 이거 나중에 보고, 여튼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를 이렇게 본다. 그러면 시장 균형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이 균형점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고, 그때 소비자 잉여는 지금 반짝거리는 이 면적이 소비자 잉여, 그리고 지금 밑에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지금 반짝거리는 게 생산자 잉여. 그래서 둘을 합한 걸 뭐라고 한대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한 얘를 뭐라고 한대요? 사회 잉여 혹은 사회 후생이라고 하는 거죠. 사회 잉여 혹은 사회 후생. 여러분들 사회 후생하면 뭐가 또 떠올라요? 네? 조세가 떠올라요? 조세로 인한 사회 후생 손실이 있다 볼 거고, 사회 후생하면 사실 두 가지가 있죠. 소셜 웰페어라고 해서 지금처럼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으로 정의되는 개념도 있고, 나중에 어디서? 6장에서, 6장 어디예요?
일반 균형에서 여러분들이 버리는 일반 균형. 일반 균형에서는 사회후생 함수라고 해서 뭐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효용의 합으로 사회후생이 결정되고 롤즈 같은 경우는 뭐 효용 중에서 작은 값으로 결정되고 이런 거 이제 뒤에서 볼 건데 결국 사회후생을 정의함에 있어서 부분균형 접근 방법 지금은 부분균형 접근 방법을 취하는 거고 부분균형이 뭐예요? 특정 시장만 살펴보는 게 부분균형이죠. 그럼 그 특정 시장이 사회니까 그 사회 안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은 누구랑 누구밖에 없어요? 소비자랑 생산자밖에 없으니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 사회후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분균형 접근 방법에 따르면 사회후생이 이렇게 정의되고 나중에 일반 균형에서는 사회후생이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더 일반화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튼 여기 이제 이따 여러분들 복습할 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소비자들은 사실은 자기 만족, 자기 순편익 혹은 자기 소비자 잉여 혹은 뒤에서 효용 극대화를 하는데 그리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잉여 혹은 사회후생이 가장 어떻다는 거예요? 극대화가 된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사회후생이 가장 커진다. 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장 커진다. 그래서 이어서 배우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정부가 괜히 정책을 하게 되면 거래량이 뭐 줄거나 혹은 늘게 돼서 그러면 뭐가 발생한다?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오케이. 자, 뒤에 또 문제 있고 다음에 이제 균형의 변화 뭐 이런 건 기초죠. 그래서 왼쪽은 뭐가 나와 있어요?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 는다.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 가격 떨어지고 균형 거래량 감소한다. 그래서 이제 수요가 바뀌어서 균형이 바뀌는 경우는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수요가 바뀔 경우는 수요가 늘 때는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수요 감소일 땐 가격 감소, 거래량 감소. 당연한 얘기죠. 왜 수요가 바뀔 때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공급 곡선 상으로 나타날 테니까 수요가 바뀌면 균형점은. 그래서 이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반대로 공급이 변할 때는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급이 늘면 가격은 떨어지지만 거래량은 는다. 그렇죠? 그리고 공급이 줄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그래서 공급의 변화 때문에 균형이 변하는 경우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반대로 움직인다. 전혀 어려운 거 아니고 이제 가격 규제 정책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소제목에서 첫 번째 보는 건 가격 규제. 가격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간접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게 좀 이따 보는 조세 보조금. 그래서 조세 보조금은 가격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고 가격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격 규제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하나는 가격 상한제. 자, 가격 상한제는 뭐예요? 가격에 상한을 걸어버리는 거야. 이 이상 높아지지만 하고 가격에 상한을 건다. 그러면 시장 가격이 어떻다고 판단했을 때? 시장 가격이 높다고 판단했을 때 눌러버리는 거지. 이 이상 올라오지만 하고 눌러버리는 거죠. 가격에 상한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상한제는 균형 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해서 그거보다 어떨 때? 그거보다 낮게 최고 가격을 설정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격 상한제를 뭐라고도 해요? 최고 가격제라고도 하죠. 가격 상한제를 최고 가격. 최고 비싸져봤자 이거 이상은 올라가면 안 돼. 그래서 가격 상한제 혹은 최고 가격제고 그 이상 가격이 오르지 못하는 것을 가격 상한제, 최고 가격제라고 한다. 그러면 뭐예요? 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해서 가격을 낮춘 거니까 가격을 낮추면 누구는 좋아요? 소비자는 좋겠죠. 그래서 수요자를 보호하는 거다. 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서 뭐 임대료 상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요자를 보호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소비자들이 항상 좋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했다시피 가격 상한제를 하면 가격을 낮추는 거죠. 균형 가격이 너무 높다고 해서 이거를 더 떨어뜨려서 가격 상한으로 낮추는 거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들은 좋을까요? 보통은 좋을 텐데 항상 좋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고 반면에 공급자들은 가격이 떨어지면 어때요? 슬퍼지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한다. 자, 원래 수요와 원래 공급이 있을 것이고 원래 내버려 두면 가격이 P스타 그리고 거래량이 Q스타에서 결정됐을 거야. 이게 너무 높다고 판단해서 일단 그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크기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게 너무 높다고 판단해서 가격 상한을 이렇게 거는 거죠. 우리 마스크 냅두면 코로나 때 막 5,000원까지 치솟을 수 있어서 마스크 한 장당 얼마였죠? 1,000원 정도의 가격 상한을 걸은 거죠. 자, 그러면 이 가격 상한제에서는 뭐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일단 거래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가격 하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만큼, 팔려고 하는 사람은 이만큼. 그럼 거래량은 당연히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둘 중에 적은 쪽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래량이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들게 된다. 이만큼의 뭐가 있다? 초과 수요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바뀐 상황에서 소비자 잉여를 보시면 바뀐 상황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얻는 부분도 있지만 잃는 부분도 있대. 소비자 입장에선 얻는 부분도 있지만 잃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얻는 부분은 뭐예요? 가격이 하락하는 건 좋은 거야. 근데 가격이 하락했더니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졌더니 뭐가 줄었어요?
공급이 줄게 되고, 즉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마스크량이 줄어들면 그 부분에서는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뀐 소비자 잉여를 보면 바뀐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아까 Q1만큼 소비했을 때의 총편익은 한 개 편익을 다 합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수요 곡선의 밑면적을 다 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소비했을 때 소비자들의 총 만족들은 이만큼인데 그 중에서 돈으로 얼마 썼으니까 1,000원, 그리고 판매량 1,000원 곱하기 소비량 이만큼을 썼으니까 소비자 잉여 크기가 어떻게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었다. 그럼 소비자 잉여 어디는 날라갔어요? 여긴 날라갔잖아. 원래 소비자 잉여는 노란색, 바뀐 소비자 잉여는 진한 음영색 처리된 부분. 그래서 소비자 잉여가 여기는 날라가고, 날라갔다는 게 뭐예요? 소비량이 줄었으니까 이 부분에선 마이너스고, 대신에 어떤 부분에선 좋다? 가격이 떨어진 부분에서는 좋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는 부분과 증가하는 부분 두 개 다 존재를 한다는 거죠. 자, 반면에 생산자는 어떠냐? 생산자는 무조건 생산자는 안 좋아진다. 즉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원래 가격하에서 이만큼 팔았을 때 생산자 잉여 파란색. 근데 이제 바뀐 가격하에서 이만큼 팔았으니까 바뀐 생산자 잉여.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얼마큼 줄어들게 돼요? 요 면적만큼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알파벳으로 표현해 보면, 자, 소비자 잉여는 뭐는 줄었고, 소비자 잉여는 B는 날라갔고 A는 생겼고. 자, 생산자 잉여는 얼마큼 날라갔다? AC만큼 다 날라갔다. 그러면 사회후생은 둘을 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생겼지만 사실은 이 A는 누구로부터 갖고 온 거예요? 소비자의 이득은 누구로부터 갖고 온 거예요? 생산자로부터 갖고 온 거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사회후생은 BC만큼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얘를 뭐라고 해요? 가격 상한제를 실시했을 때의 비효율성 혹은 자중손실 혹은 후생손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런 자중손실 얘는 왜 발생한다? 얘는 아까 설명했지만 냅뒀을 때 완전 경쟁 시장이 어떤 상태인데 효율적인데 괜히 정책을 했으니까 거래량이 어떻게 됐고 감소했고, 그 거래량 감소만큼 비효율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거래량 감소만큼.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 할 때도 이걸 잘 기억해야 되겠죠. 직관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만큼의 비효율성 혹은 자중 손실이 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추가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추가적인 문제. 아까 가격 상한제를 하면 초과 수요가 있다고 했었고, 이 초과 수요는 뭐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암시장까지 발생시킬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막 마스크 한 장에 막 암시장에서 더 비싸게 이렇게 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암시장이 발생하면 가격을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을까요? 자, 이만큼만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이 수준에서의 소비자들의 한계 편익은 요 높이, 즉 한 단위 더 소비했을 때 증가하는 편익, 즉 한계 편익이 요 높이니까, 그러면 요 작은 생산량 수준에서, 요 생산량 수준에서의 최대 지불 용의는 이만큼까지 치솟을 수 있고, 그러면 암시장에서는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 수 있어요? P햇만큼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시장이 되면 최대 가격은 P햇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설정한 최고 가격제가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또 뭐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직접 겪었지만 마스크 이 가격하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만큼, 팔려고 하는 사람 이만큼 하면 초과 수요가 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냥 줄서기로 배분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 공급량을 이 수요량 중에 어디에다 배분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만큼 생산됐는데 이 생산량을 이 소비자들 중에서 어떤 소비자한테 배분할 것이냐. 그 문제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초과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원 배분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그래서 Q1만큼의 공급량을 Q2만큼의 수요자 중에서 누구에게 배분할 것이냐. 그래서 누구에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추가적인 문제 혹은 추가적인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걸 우리 회계사에서 문제로 뒤집어서 낸 게, 지금은 가격 상한제지만 가격 하한제로서 뒤집어서 낸 게 몇 페이지냐면 31번, 32페이지에 31번 요 내용인데, 사실은 좀 지나치게 어려우니까 요거는 내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것과 관련된 얘기다. 좋습니다. 또 넘어가고, 자, 이제 가격 하한제. 가격 하한제는 뭐예요? 가격의 하한을 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장 가격이 너무 어떻다고 판단했을 때, 낮다고 판단했을 때 끌어올려놓고 더 이상 내려가지 마 하고 가격의 하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가격 하한제, 시장 균형 가격이 너무 낮다고 판단했을 때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가격을 설정해서 그 밑으로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걸 가격 하한제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한대요? 최저 가격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최저 임금제가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최저 임금제. 그래서 이제 가격 하한제의 목표는 가격을 어떻게 하는 거니까, 높이는 거니까. 가격을 높이면 누구는 좋다? 공급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최저 임금제 같은 경우는 그 예가 되는 거죠.
네, 여기도 보겠지만 가격을 높였다. 가격을 높였을 때 소비자 혹은 수요자, 소비자일 수도 있지만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수요자라고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생산자 혹은 노동시장에서는 공급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격을 높이면 얘는 무조건 안 좋을 거고, 아이고, 무조건 안 좋을 거고, 얘는 이제 과연 항상 좋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최저임금제 실시한다고 해서 마냥 좋은 건 아니고 최저임금제를 실시해서 뭐가 줄어들면? 일자리가 줄어들면 말짱 도루묵이죠. 노동 공급자들이 돈 높아지는 건 좋지만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면 그 정책 목표는 잘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제 노동시장에 적용해 보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있고 노동에 대한 공급이 있겠죠. 균형 노동량이 있을 것이고 가격 대신에 노동에 대한 가격을 우리가 임금이라고 표현해서 웨이지, W로 표현하는 거죠. 내버려 두면 균형 임금과 균형 고용량은 각각 W0, L0가 됐을 텐데 그때 여기를 이제 소비자 잉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노동에 대한 수요는 소비자가 아니고 누가 하니까? 기업이 하니까. 노동을 고용하는 건 기업이고 노동을 공급하는 게 누구니까? 가게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경작 첫 시간에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뭐 가게와 기업이 있고 생산물 시장에서는 혹은 재화 시장에서는 가게가 수요 혹은 소비를 담당하고 생산물 시장에서는 기업이 공급을 담당하지만 이면에 요소 시장이 있어가지고 요소 시장의 노동 시장에선 가게가 공급을 담당하고 기업이 수요를 담당한다. 그거 배웠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업이 노동 수요자니까 소비자 잉여라는 대신에 그냥 수요자 잉여라고 표현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가게 여기를 생산자 잉여 대신에 공급자 잉여. 여튼 뭐 편한 대로 부르면 되는 거고. 자 이때 이게 너무 낮다고 판단해서 가격을 높인 거죠. 가격을 높였다. 그러면 가격을 높이면 뭐가 줄게 되는 거예요?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수요라는 건 고용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래서 고용이 줄어들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 노동 공급자는 얻는 부분과 잃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 입장에선 얻는 것과 잃는 부분이 동시에 존재한다. 얻는 부분은 어떤 부분? 임금이 높아져서 내가 일자리를 얻으면 그건 좋아. 근데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가게들은 오히려 안 좋아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 공급자 혹은 공급자의 잉여가 요 크기였는데 바뀐 상황에서의 공급자 잉여는 어떻게 돼요? 요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즉 원래 이 임금 하에서 이만큼 공급하면 요 정도의 잉여가 있는데 임금이 높아져서 최저임금제로 임금이 높아지면 그건 좋지만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바뀐 공급자 잉여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는 마이너스가 되고 C는 마이너스가 되고 A는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이제 공급자 같은 경우 C는 마이너스가 되고 A는 플러스가 되고 반면에 수요자 혹은 기업은 비싸진 것도 안 좋고 고용도 줄였으니까 소비자 잉여 혹은 기업의 수요자 잉여는 원래 크기 이 크기에서 이 크기로 바뀌어서 기업의 잉여는 혹은 수요자의 잉여는 A, B만큼 날아가서 역시 사회후생을 계산해 보면 근로자가 얻게 된 이득은 사실은 누구로부터 갖고 온 거고 기업, 수요자로부터 갖고 온 거고 노동의 수요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쇄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큼의 BC만큼의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뭐 때문에 발생해요? 이 후생 손실도 냅뒀을 때의 거래량에 비해서 거래량이 어떻게 되니까 감소하게 되니까 거래량 감소로 인한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조세와 보조금 보도록 합시다. 내용만 쭉 설명하는 게 사실은 약간 지루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조세 보조금에서 이 페이지는 여러분들 책에 안 나와 있긴 하니까 뭐 쓰고 싶으면 쓰셔도 돼요. 사실 조세가 부과되기 전에는 뭐가 같았대요. PD랑 PS가 같았대요. 그래서 이제 PD, PS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PD가 뭐죠? 디맨드. 그래서 소비자 지불 가격.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소비자 지불 가격. 그럼 PS는 뭐겠어요? 생산자가 받는,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 그래서 조세가 부과되기 전에 당연히 소비자가 돈 지불하면 단위당 돈을 지불하면 그만큼을 생산자가 수취하게 되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소비자 지불 가격과 생산자 수취 가격은 같은데 조세가 부과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둘이 달라지고 누구에게 부과하든지 상관없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구에게 부과하든지 상관없다는 게 법적으로 소비자에게 부과하든 법적으로 생산자에게 부과하든 상관없이 최종적으로는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된대요? 소비자 지불 가격은 오르고 생산자 수취 가격은 떨어진다. 뭐 어려울 게 아니고 세금 부과하면
소비자도 안 좋아져. 소비자 안 좋아지는 건 지가 내는 돈이 오르면 안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소비자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생산자도 안 좋아진다. 생산자는 지가 받는 금액이 떨어지면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소비자 지불 가격은 오르고 생산자 수치 가격은 떨어진다. 보통의 경우. 여기서 보통이라 함은 우하향하는 수요, 우상향하는 공급.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소비자 지불 가격 오르고 생산자 수치 가격이 떨어진다. 이걸 이제 기호화 시켜서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도 있는데 좀 이따 이게 뭔 얘기인지 곧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를 먼저 봅시다. 그래서 재화를 한 단위 소비할 때마다 소비자에게 단위당 T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봅시다. 자, 한 단위 소비할 때마다 내야 되는 세금,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종량세라고 하죠. 종량세.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는 종량세의 경우만 나와 있고 우리 회계사에선 종가세도 나와 있으니까 종가세는 이따 문제 풀면서 설명드릴 거고 일단은 종량세 위주로 본문을 설명을 해봅시다. 그래서 단위당 예를 들어서 단위당 어떤 시장에다가 소비자에게 단위당 100원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봅시다. 하나 소비할 때마다 100원 세금 내. 자, 그러면 이제 수요가 늘어요, 줄어요? 당연히 수요가 줄겠죠. 수요가 줄어. 그러면 수요가 준다는 건 왼쪽으로 이동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디로? 아래로 이동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요 곡선은 얼만큼? 세금 크기만큼 아래로 평행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량세를 부과하면 평행 이동하고 이따 보는 종가세를 부과하면 종가세는 문제 풀면서 다시 설명할 건데 종가세를 부과하면 평행 이동하지 않고 회전 이동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수요가 줄면 시장 가격은 하락하는데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공급과 수요가 있었고 최초 균형 가격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초코우유 시장이라고 해볼게요. 초코우유에 수요가 있을 것이고 초코우유에 공급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균형 가격이 대충 뭐 1,000원이었다. 초코우유 균형 가격이 1,000원이고 얼마큼 팔렸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는 한 잔 먹을 때마다 1,000원 냈을 것이고 그만큼을 초코우유 생산자가 받아갔겠죠. 그래서 조세 부과 전에는 소비자 지불 가격과 생산자 수치 가격이 다 피제로였을 텐데 지금은 이제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너 초코우유 하나 먹을 때마다 100원의 세금을 내라고 하면 수요가 준다고 했는데 여기 이제 단위당 세금 크기만큼 수요가 아래로 이동한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수요 곡선은 willingness to pay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수요 곡선의 아까 한계 편익 곡선인데 한계 편익이라는 건 뭐죠? 하나 더 소비했을 때 얼마큼 만족이 증가하는가. 그러면 최대 지불 용의는 내가 하나 초코우유를 먹었을 때 만족이 2,000원만큼 증가하면 최대 2,000원만큼 낼 용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수요 곡선 옆에 한계 편익 곡선이자 최대 지불 용의 willingness to pay 곡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자, 이제는 세금 100원씩 내야 되면 생산자한테 최대 지불 용의가 100원씩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수요 곡선이 아래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수요가 줄면 어떻대요? 시장 가격은 하락한다는 거죠. 그럼 이 바뀐 시장 가격을 누가 받게 되는 거예요? 생산자들이 받게 되는 거죠. 지금 법적으로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했으니까 생산자는 세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러면 시장 수요가 줄면 가격이 떨어지고 바뀐 가격만큼을 생산자가 수취하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은 세금을 100원을 부과하면 가격은 100원보다 더 떨어져요? 덜 떨어져요? 100원만큼 떨어져요? 보통은 100원보다 덜 떨어졌어요? 100원보다 덜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해. 근데 갑자기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 수수료 앱을 내래. 한 건당 뭐 1,000원 내라고 해. 그러면 여러분들 힘들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가격을 올리겠지. 이따가 보는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가격을 올릴 거란 말이야. 근데 1,000원 내라고 했는데 1,000원보다 더 올릴 거야? 보통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반대로. 그래서 이제 뒤집어서 소비자한테 하는 얘기니까 뒤집어서 시장 가격이 세금 크기만큼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야. 여기 기하학적으로 보면 아까 수요 곡선의 이 이동폭이 세금 크기인데 시장 가격은 얼마큼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만큼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세금을 부과하면 그만큼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뀐 시장 가격을 생산자가 수취하게 될 것이고 소비자들은 생산자한테 이만큼 내지만 정부한테 얼마큼 내야 되니까 정부한테 단위당 얼마큼 내야 되니까 단위당 요 크기만큼 더 내야 되니까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자 생산자한테 이만큼 냈고 정부한테 이만큼 내면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금액은 요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에게 세금이 부과됐을 때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설명했을 때 자, 원래 가격에 비해서 조세가 지금 소비자에게 부과됐는데 소비자만 조금 안 좋아진 게 아니고 누구도 안 좋아지냐면 생산자도 좀 안 좋아진다. 왜? 수요가 줄면서 생산자에게 뭘 시킨 거예요? 전가를 시킨 거죠. 이게 이제 법적인 조세 부담 주체는 소비자지만 일부 누구한테? 생산자한테 전가를 한 거고 그리고 그 차이가 당연히 뭐겠어요? 세금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혹은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이게 이제 더 많이 나오긴 하죠. 그래서 재화를 한 단위 판매할 때마다 역시 단위당 T의 세금을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종량세 상황을 상정하는 거죠. 그러면 종량세. 그래서 초코우유 생산자에게 이번에는 너 한 단위 팔 때마다 100원 세금 내 하면 공급이 줄어들 것인데 이 공급이 준다는 건 다시 말해서 위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종량세를 부과하면 평행 이동하는 거죠. 원래 공급 수요가 있었고 이번에는 공급자에게 부과했다. 그러면 공급이 주는 거고 공급 곡선이 이번에는 어떻게? 공급이 준다는 거는 공급이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얼만큼? 세금 크기만큼.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공급 곡선은 한계 비용인데 하나 더 생산할 때 추가되는 비용이 한계 비용인데 하나 더 생산했을 때 진짜 물리적인 비용 외적으로 뭐도 내야 되니까? 세금 내야 되니까 세금만큼 한계 비용이 증가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급이 이렇게 줄면 시장 가격은 어떻게 되고 상승할 것이고 바뀐 시장 가격을 누가 지불할 거예요? 소비자가 지불할 것이다. 그러면 소비자들한테는 이만큼 받았지만 기업은 뭘 내야 되니까? 단위당 세금을 내야 되니까 소비자한테 이만큼 받고 이만큼 뜯기면 생산자는 얼마큼을 받게 돼요? PS만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사실 똑같이 원래 가격에 비해서 생산자에게 조세가 부과된 경우인데 이 경우도 동일하게 생산자 수치 가격도 일부 떨어지고 소비자 지불 가격도 일부 오르게 된다. 그래서 이 조세 중에서 조세를 부과하면 단위당 조세를 부과하면 이 조세 중에 일부는 누구한테 가게 되고 소비자에게 가게 되고 일부는 어디로? 생산자한테 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왼쪽 오른쪽에 똑같이 붙이면 왼쪽 오른쪽 여러분들 책에는 없죠. 그래서 위에 그래프 아래 그래프를 왼쪽 오른쪽에 쫙 붙이면 어떻다는 거예요? 동일한 조세의 크기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나 동일한 조세의 크기를 생산자에게 부과하나 실질적인 귀착은 똑같다는 거죠. 실질적 귀착이라는 건 뭐냐면 조세 중에 이만큼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이만큼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거고 그 조세 중에 얼만큼 이만큼은 생산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거죠. 이따 계산 문제도 이제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법적인 부담 주체가 중요하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조세 귀착에 영향을 주는 건 뭐냐? 즉 아까 단위당 조세를 부과하면 일부는 소비자에게 일부는 생산자에게 귀착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더 귀착되는 거 둘 중에 누가 더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가는 뭐라는 거예요? 탄력성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래서 조세가 소비자와 생산자 중에 어느 쪽에 더 많이 귀착되는가는 가격 탄력성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서 좌우되며 그러면 가격에 대해서 어떤 경우가 더 많이 조세를 부담한대요?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을 더 많이 지게 된다.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을 더 많이 진다. 그래서 비탄력적이라는 건 사실 뭐냐면 가만히 서 있는 거죠.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 권투 경기할 때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맞죠? 가만히 서 있으면 맞으니까.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더 많은 조세 부담을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제 공급 그리고 수요가 있는데 공급은 그냥 일반적인 공급을 상정했고 수요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탄력적인 수요가 노란색 아까 봤듯이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인 거 완만할수록 탄력적인 수요. 그다음에 이제 비탄력적일수록 가파르게 되고 가파를수록 비탄력적이라고 했고 그래서 비탄력적인 수요의 경우를 볼 건데 최초 균형은 똑같이 이렇게 그렸고 자, 공급자에게 세금이 부과돼서 이렇게 공급이 줄어드는 경우 가격이 언제 많이 상승하게 되냐면 노란색 같은 경우는 가격이 별로 상승하지 않게 돼요. 탄력적인 수요에서는 가격이 별로 상승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소비자 지불 가격이 별로 안 오르게 되죠. 그래서 노란색 같은 경우는 공급이 줄어서 세금 부과로 공급이 줄었을 때 가격이 별로 안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소비자는 원래 가격에 비해서 얼마큼만 더 내면 돼요? 이만큼만 더 내면 되는 거야. 근데 소비자한테 이만큼 받으면 생산자들은 세금 내면 세금 뜯기고 나면 생산자가 수취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돼서 생산자 수취 금액은 많이 떨어진다. 즉 조세 중에서 누가 많이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조세 중에 소비자 부담은 이만큼, 생산자 부담은 이만큼이니까 생산자가 많이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력적인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는 안 부담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공급이 더 많이 부담하는 거죠. 좋아요. 자, 반면에 이렇게 비탄력적인 수요일 때는 가격이 많이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원래 가격 대비 가격이 많이 상승하니까 소비자가 그만큼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공급이 줄면 가격이 많이 상승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가격 상승폭만큼이 소비자 부담이 된다. 그럼 조세 중에서 이 조세 크기 중에서 얼마큼을? 이 조세 크기 중에서 소비자가 이만큼을 부담했으니까 나머지 생산자는 요만큼. 그래서 비탄력적인 수요의 경우 소비자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죠. 여기서 이제 더 확장시켜서 극단적인 경우는 어떻게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탄력적일수록 조세를 덜 부담하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를 더 부담하니까 근데 극단적으로
한쪽이 한 경제 주체가 제가 전부 부담하는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한 경제 주체가 전부 부담하는 거. 그래서 이제 수요자 혹은 소비자가 전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소비자. 반면에 공급자 혹은 생산자가 전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각각의 경우가 어떻게 돼요? 자, 일단은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크다고 했었죠. 그러면 비탄력적이다 못해 어떻게 비탄력적이면?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그래서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즉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조세를 전부 부담할 것이고 반면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게 되겠죠. 이 경우는 이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또 반대로 또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권투를 어느 정도는 해. 완전 비탄력적이진 않아. 가만히 서 있으면 다 맞는데 내가 어느 정도는 좀 배웠어. 내가 좀 친다고 생각했는데 경기했더니 나만 맞았어. 상대방이 어떨 때? 너무 세면, 상대방이 완전 탄력적이면. 그래서 수요가 전부 부담하는 경우는 상대방이 누가?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또 그럴 수 있고 역시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는 경우는 공급자의 상대방인 누구가? 수요자가 완전 탄력적이면. 그래서 이 경우가 각각 이제 한 경제 주체가 전부 부담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타 시험에서 엄청 잘 나오는 개념인데 회계사에서는 잘 안 나오긴 하죠. 그래도 설명은 항상 했었는데 2025년도에 처음 나왔어요. 이게 한쪽이 전부 부담하는 게 2025년도에 2번 문제로서 한 번 나왔다. 그래서 우리 문제집에 빠져 있긴 하죠. 2025년도에 2번 문제가 이 문제였고 여튼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회계사에서는 다 우하향하는 수요, 우상향하는 공급만 항상 나왔었다. 좋아요.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조세의 초과 부담 이제 38페이지까지만 설명하면 내용 설명은 끝나요. 자 이제 조세의 초과 부담 혹은 조세로 인한 비효율성인데 자 조세를 부과하면 거래량이 어떻다? 거래량이 보통은 준다. 거래량이 보통 준다. 그러면 거래량이 안 줄 수도 있어요? 이 경우는 거래량은 안 줄겠죠? 거래량 불변. 이 경우는 거래량은 불변이겠죠? 그렇죠?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량은 보통 줄게 된다. 조세를 부과되면.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줄게 되는데 그로 인한 비효율성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면 공급과 수요가 있었고 최초 균형점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됐다. 자 이번에 이제 공급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단위당 T만큼의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이 좌상방으로 평행 이동하게 되고 시장 가격은 상승한다. 그럼 바뀐 시장 가격을 누가 지불하고? 소비자들은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 소비자한테 이만큼 받았지만 정부한테 얼마큼 뜯기면 세금 크기만큼 뜯기면 그러면 생산자 수치 가격은 이렇게 PS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되냐? 자 원래 소비자 잉여 크기는 뭐예요? 이 가격하에서 이만큼 소비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원래 소비자 잉여 크기죠. 자 그럼 바뀐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되냐? 자 바뀐 소비자 잉여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 소비자 지불 가격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 단위당 지불 가격은 이만큼 지불하고 있고 이만큼 소비하고 있으니까 바뀐 소비자 잉여는 요 크기가 바뀐 소비자 잉여죠.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얼마큼 줄었냐? 지금 반짝거리는 크기만큼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게 된 거죠. 자 이제 생산자 잉여가 조금 복잡한데 자 원래 생산자 잉여는 뭐냐? 원래 생산자 잉여는 자 이 가격하에서 이만큼 팔았고 원래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원래 생산자 잉여 크기는 요 크기였다. 자 여기가 원래 생산자 잉여 크기다. 여기 자 원래 생산자 잉여. 그럼 이제 바뀐 생산자 잉여를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보다 쉬운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조세 후 생산자가 수취하는 금액은 이 금액이죠. 조세 후 생산자가 수취하는 금액. 자 그러면 이만큼 단위당 받고 그래서 이만큼 팔았으니까 바뀐 생산자 잉여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좀 더 편해요. 물론 이동한 공급 곡선으로 계산해도 똑같은데 이동하지 않은 공급 곡선으로 찾는 게 훨씬 그래프로 봤을 때 예쁘기 때문에 자, 이 가격하에서 이만큼 팔아서 이제 생산자 잉여 크기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생산자 수치 가격이 원래보다 떨어졌으니까 원래는 이 가격하에서 이만큼 팔아서 생산자 잉여. 근데 이젠 단위당 이만큼 받아서 이만큼 공급하니까 바뀐 생산자 잉여. 그러면 생산자 잉여는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 자 그러면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가 줄면 이만큼이 사회후생 손실이냐? 그건 아니죠. 누가 등장했으니까? 정부가 등장했으니까. 그럼 정부는 조세를 거두면 플러스가 있겠죠. 그래서 정부의 조세 수입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정부의 조세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우리 판매 수입은 기업의 판매 수입은 P 곱하기 Q였고 정부의 조세 수입은 T 곱하기 Q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위당 조세 곱하기 단위당 조세. 그래서 단위당 조세 곱하기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에 어떤 거래량이 들어가야 돼요? 세전 거래량이 들어가야 돼요? 세후 거래량이 들어가야 돼요? 세후 거래량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세후 거래량. 세전 거래량은 의미가 없어요. 세후 얼마큼 팔렸는지
거기에다가 단위당 조세를 부과를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세후 거래량 곱하기 단위당 조세 그걸 면적으로 표시해 보면 세후 거래량 Q1 곱하기 단위당 조세. 그래서 단위당 조세는 6흑이었는데 단위당 조세 곱하기 세후 거래량 Q1을 곱하면 그 면적이 지금 반짝거리는 여기가 조세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이만큼 날라갔지만 조세 수입을 통해서 요만큼은 회수됐으니까 그러면 날라간 후생 손실은 얼마큼? 이만큼이 이제 후생 손실. 혹은 조세로 인한 후생 손실을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초과 부담이라고 하는 거죠. 왜 초과 부담이라고요? 조세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 소비자 잉여 감소. 조세로 인한 생산자의 부담, 생산자 잉여 감소. 그 부담이 정부의 조세 수입을 초과했다 해서 초과 부담이라는 거예요. 초과 부담. 그래서 이제 조세로 인한 비효율성을 초과 부담이라고도 표현한다. 근데 이것도 역시 근본적으로는 왜 발생한다? 완전 경쟁 생산량이 효율적인데 괜히 정부가 개입해서 거래량이 어떻게 됐으니까 줄어서 거래량 감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7분 정도 또 쉬고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